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한 주간 몇몇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네네네. 먼저 러시아가 발사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네네네. 뭘까요? 이 킨잘 미사일은요, 뭐 언론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근데 저희가 올 초에 말씀드렸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나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좀 다른 미사일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발사한 킨잘 미사일은요, KH-47M2라고 하는데,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기보다는 ALBM이에요. 즉, Air Launched Ballistic Missile,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ALBM은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설계예요, 사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킨잘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급총속 미사일 군미 경쟁에서 러시아에 뒤진다 이렇게 종종 언급이 되어졌는데, 미국은 이미 1950년대 후반에 AGM-48 스카이볼트라는 ALBM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스카이볼트는요, 무게가 5톤에 속도는 마하 12.5, 미사일의 길이는 11.6m, 사거리는 약 1850km예요. 요거를 킨잘의 스펙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킨잘에는요, 스펙이 무게는 4톤에 속도는 마하 10, 그러니까 미사일의 길이는 7.4m, 사거리는 약 2000km입니다. 크기만 조금 다를 뿐 거의 같은 스펙이죠. 이 킨잘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칸다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조한 거예요. 따라서 전혀 새로울 것은 없는 미사일입니다. 이 ALBM, 즉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은요, 항공기에 실려서 발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대형 항공기에 실려서 발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ALBM은 이런 한계가 있어요. 강대국들이 이제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고 또 방공망이 강화되면서 이 ALBM은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1980년대부터는 강대국들이 이 ALBM을 SLBM으로 대체했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킨잘이라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나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나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특성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 방공망을 우회해서 돌입 단계에서 정밀한 유도가 가능하죠. 반면 킨잘은요, 기본적으로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정교한 유도 능력은 없어요. 종말 단계에서. 그리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나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에 비해서 비행 특성도 단순합니다. 고도 20km에서 마하 10이기 때문에 요격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나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에 비해서 요격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러시아가 게임 체인저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언론이 나왔는데, 아마도 언론에서는 부스트 글라이드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개념하고 이 ALBM의 개념하고 막 혼동해서 섞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하면 게임 체인저다 하니까 이것도 게임 체인저구나 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이건 사실 그 정도 게임 체인저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거는 ALBM입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기보단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이다. 비행 특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이 ALBM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사일이 킨잘을 쏜 거죠.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막 했는데 조금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걸 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3월 넷째 주인데 네. 마리우폴이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상을 했었죠. 정말 라이브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마리우폴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마리우폴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무려 3주를 버텨내고 있죠, 마리우폴이. 그래서 남부에서의 러시아군 작전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망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이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지옥과 같다고 하는데, 서방 언론에서도 지금 마리우폴의 함락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러시아군은 현재 병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마리우폴에 전격 진입해서 전면적인 시가전을 하기에는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포격전이 주가 됐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몇몇 지역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졌어요. 시가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른바 아조프 대대 혹은 아조프 연대라고 하는데 이 아조프 대대가 필사적인 저항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시가전을 치르려면요, 이 시가전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인 감시 능력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가전이란 건 건물도 많고 곳곳에 어디에 적이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인 정찰기 같은 게 떠서 계속해서 상황을 통제해야 돼요. 무인 정찰기가 습득한 이 현장 상황을 지상부대한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가전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전에서는요, 이 무인 정찰기, 무인 감시 능력이 있는 이 정찰기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군은 이 무인기에 대한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무인기가 지금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뭐 100%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몇몇 좀 그래도 필터링을 거쳐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가 중국한테 CH-92A 차이용 무인 정찰기를 요구했는데 중국이 이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걸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이 무인 정찰기는요, 그냥 들여왔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마트 가서 상업용 드론 하나 사서 바로 날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무인 정찰기를 날리기 위해선 그 통제 시스템하고 숙련된 오퍼레이터들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 무인 정찰기 시스템을 러시아군이 들여온다 한들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시스템 점검,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것을 능숙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게 단시간에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중국의 시스템이 통째로 들어오고 운용 요원들도 뭐예요? 중국인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간접 참전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마리우폴의 점령 여부는요, 이번 전쟁에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양쪽 모두 사활을 걸고 있죠, 지금 여기에. 요즘에 뭐 키이우 쪽 얘기 별로 들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점점 우크라이나가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엄청난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요. 방금 전에 아조프 대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아조프 대대한 말도 참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질문도 좀 있었죠. 푸틴이 이번 전쟁의 명분 중 하나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아와 그리고 뭐 네오나치로부터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네오나치로 지목된 것이 바로 아조프 대대입니다. 이들은 사실 네오나치가 맞아요. 로고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아조프 대대 로고고 오른쪽에 있는 게 독일군,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제2SS 기갑 사단 로고예요. 요것만 뒤집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는요, 소련에서 독립한 후로 그럭저럭 버텼어요. 그럭저럭 버텼는데 2008년 뭐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아주 엉망이 됩니다. 당연히 국방비도 대폭 삭감됐죠.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GDP 대비 지금 얼마나 국방비를 썼냐. 요 2008년에서 2010년쯤 즈음 되면 요 경제가 아주 폭망이었을 때 일단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GDP 자체가 세계에서 한 55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GDP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아무튼 국방비가 대폭 삭감이 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형편없는 상태로 빠져요. 그리고 2013년 11월 21일에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친러 정책에 반대해서 대대적인 민중봉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정부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을 몰아내고 야누코비치가 이제 러시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서방 과도 정권이 수립이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유로마이단 혁명이잖아요. 근데 이 무렵에 생긴 것이 바로 아조프 대대예요. 이때를 전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반러 감정이 아주 커지죠.
그러면서 이 아조프 대대라는 애들이 생겨나는데 얘네들의 모토가 뭐였냐면은 히틀러의 정신을 받들어서 러시아를 몰아내자. 얘네들도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오나치 계열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그리고 심지어 아조프 대대같이 무잔 민병대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듬해인 2014년에 우크라이나는 너무나 어이없게 크림을 러시아한테 뺏기죠. 그리고 이때요, 그나마 저항답게 저항한 조직이 아조프 대대였대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정부는요, 2014년 11월 아조프 대대를 정식 군으로 편제해 넣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지수를. 그러니까 167개국 중에서 86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지수가. 혼합된 형태. 그러니까 뭐가 혼합됐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형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니까 지금 민병대가 정규군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크림 사태 이후에 그래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군비를 나름 증강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 경험이 있는 병력이 필요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이 아조프 대대는 계속해서 나름 규모 있는 전투를 한 병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편입시킨 거예요. 정규군에. 현재 이 아조프 대대의 규모는 약 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아조프 대대가 아니라 아조프 연대라고 좀 불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이들이 지금 마리우폴에서 결사적인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조프 대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타겟이잖아요. 탈 나치화했을 때 자기들이 타겟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포로로 잡힐 바에는 싸우다 죽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지금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특히 마리우폴에서의 전투가 계속해서 잔인한, 매우 잔혹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우폴이라는 곳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분수령이 되는 전투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양쪽이 끝까지 가는 수밖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결과가 되어질까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슴이 아프죠. 아무튼 이 마리우폴의 함락 여부가 이번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그 소식을 그냥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조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